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많은 돈을 풀었는데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파월 의장이 푸는 돈은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버냉키 의장이 풀었던 양적 완화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한 거는 돈을 푸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08년에 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커졌죠. 그때 버냉키 의장이 한 거는 뭐냐면 은행들이 갖고 있는 국채를, 그리고 은행들이 그때는 모기지 채권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모기지 대출을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 대출을 이제 증권 형태로 증권을 사면서, 모기지 채권을 사면서 가계에 대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채권을 은행들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양적 완화라는 건 뭐냐면 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중앙은행 연준이 사주면서 현금을 은행한테 줬어요. 은행이 현금을 다른 데다가 대출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갖고 있으면서 이걸 연준한테 다시 예치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초과지준이라고 부르는데 둘 사이에서만 거래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중앙은행과 일반 은행들 사이에서 일반 은행이 갖고 있던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연준이 사주고 연준이 얘들한테 현금을 줬는데 얘들은 현금을 다른 데다가 굴리지 않고 다시 연준에 예치를 한 그런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버냉키는 1929년 이후로 미국이 대공황에 빠졌던데 그 시기를 연구한 그 시기 전문가입니다. 대공황 전문가라고 일반적으로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미국이 1929년 30년에 왜 그렇게 대공황까지 빠졌느냐, 여기 대해서는 버냉키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초기에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전부 다 은행 가서 현금을 찾겠다고 줄을 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에 달려간 것이죠. 은행에 달려가서 현금 내놔라고 했는데 은행이 이거 저희가 지금 현금이 없거든요 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현금 생기면 전화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은행에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은행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게 뱅크런입니다. 은행이 현금이 없으니까, 돈 찾으러 왔던 사람들이 현금을 못 찾으니까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가서 그 은행 현금 없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퍼뜨리니 모든 사람들이 그 은행 망하기 전에 현금을 찾겠다고 줄을 서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결국은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더라. 이게 이제 버냉키가 연구한 것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버냉키가 그때 연준 의장을 하면서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라는 게 발생하니까 제일 먼저 버냉키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은행에 현금이 없으면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거는 조그만 은행도 아니고 큰 은행에 문제가 생겼는데 리만 브라더스만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은행들이, 시티은행도 그랬고요, JP모간,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그 서프라임 모기지 문제에 다 걸려 있었어요. 근데 서프라임을 안 갖고 있었어도 서프라임 문제가, 그러니까 서프라임이라는 거는 모기지 중에서도, 그러니까 모기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처럼 이제 가게가 은행 가서 주택 사겠다고 대출을 받는데 이거를 채권으로 만든, 은행들이 이걸 이제 모아가지고 채권으로 만든 걸 모기지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모기지 채권도 신용등급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빌려간 가게가 어떤 가게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신용이 안 좋은, 그러니까 이 돈을 못 갚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빌려간 그 모기지를 이제 그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불렀는데, 요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위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프라임 위에 전보 모기지라고 해서 그보다는 조금 신용도가 더 좋긴 하지만 그렇게 우량한 그 차주가 아닌 것이죠. 그런 경우 전보 모기지. 근데 요 위로 이제 우량 모기지까지 이게 이제 부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은행들이 갖고 있는 모기지 채권이 다
부실화되는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상태를 방치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현금 내놔라고 난리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버냉키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은행에 현금이 가득 차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연준이 사줄 수 있는 거는 다 사주겠다고 했는데, 연준이 중앙은행으로서 은행이 갖고 있는, 은행이 뭐 민간한테 대출, 기업한테 대출한 거, 가게한테 대출한 거, 이걸 사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법으로 금지가 돼 있고,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금지죠. 근데 연준이 언제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국채 같은 거, 국가가 발행한 거죠. 이거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달러화 국채는 절대 부도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찍어서 주면 되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원화로 발행한 국채 절대로 부도 안 내요. 브라질 정부도 브라질 헤아라로 발행한 국채 절대로 부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찍어서 주면 되잖아요. 그 찍어서 주는 돈이 값어치가 얼마냐라는 문제지 부도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연준으로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국채는 무제한으로 모든 걸 다 사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은행한테서 국채를 다 사가고, 그러면서 현금을 찍어서 준 것이죠. 경기를 부양하려고 들었으면 이 은행한테 돈을 주면서 이거 대출해라, 갖고 있지 말고 대출해라라고 했겠지만, 당시에 버냉키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은행만 살리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은행만 살리면 그 다음에 좋아질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아이고 지금 위험해서 대출을 못할 것 같은데 대출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라. 이거 우리가 뭐 금고에 넣어놨나요? 아니, 중앙은행한테 다시 예치를 해놓으면 심지어 조금의 이자까지도 준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그 돈을 그냥 중앙은행에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시중에 돈이 풀렸다? 버냉키가 헬리콥터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중앙은행이 이제 그 은행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현금을 뿌리듯이 현금을 마구 뿌리겠다. 이 현금의 혜택이 많은 사람들한테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경제를 살린다고 돈을 엄청나게 쓰겠다, 양적 완화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하겠지라고 해서 의회도 동의를 했거든요. 나중에 지나가서 보니까 그 많은 돈이 다 은행하고 중앙은행끼리만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월스트리트라고 부르고, 이 금융을 제외한 이쪽을 메인스트리트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고 난 다음에 분노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 Occupy Wall Street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쟤네들은 미국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를 속였다라는 겁니다. 이 메인스트리트, 미국의 99%를 살릴 생각을 안 하고 미국의 1%만 살리더라. 월스트리트만 살리더라.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뭐 이런 이제 캠페인도 벌어지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버냉키가 실제로 이야기한 것과 실제로 행동한 것이 너무나 큰 차이예요. 돈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냉키가 뿌린 그 많은 돈이, 아니 양적 완화하면서 돈 뿌렸잖아. 그 많은 돈이 어떻게 됐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버냉키는 돈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버냉키는 그 과정에서 뭘 했느냐 하면, 은행한테 돈을 주고 국채를 사면서 국채를 비싼 값에 샀어요. 국채 금리를 낮게 낮추면서 샀습니다. 특히 10년짜리, 30년짜리 이런 국채를, 굉장히 장기 국채를 금리를 낮춰가면서 사고, 그 현금은 은행이 그대로 갖고 있고 이렇게 된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원래 갖고 있던 국채를 비싼 값에 팔아서 낮은 금리에 팔아서 은행이 돈을 번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버냉키가 한 거는 뭐냐면, 은행이 현금을 많이 갖고 은행이 안 망하게 하고, 또 한 가지로 나타낸 효과가 뭐냐면 장기 금리를 훅 떨어뜨려 놓은 것이죠.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2008년 위기를 지나고 2009년, 10년, 11년쯤 되니까 이제 경제가 좀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은행이 이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금리가 낮으면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령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은행의 금리가 지금 예금 금리가 한 5%라고 쳐요. 그러면 내가 1년에
그 오피스텔 하나 사가지고 월세를 받아봤더니 이런저런 비용 빼고 한 1,0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럼 이 오피스텔 얼마 정도가 적정한 가격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의 월세 수입을 1년 동안 거두는데 이게 가격이 1억이라고 하면 이 오피스텔에 투자하면은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버는 거니까 이게 10%잖아요. 근데 얘는 은행의 예금금리가 5%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너무 높다. 또는 반대로 가격으로 이야기하면 오피스텔 가격이 너무 낮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대료를 낮추겠습니까? 임대료가 1,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은행 예금이 5%인데 이 오피스텔 임대 수익은 10%니까 너무 높네. 임대료를 낮추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 것 같지는 않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임대료 1,000만 원에서 가격이 이제 2억이 되면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이 5%로 은행 예금금리가 같아지겠죠. 물론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은행 예금금리가 조금 높아야 되긴 합니다만 제가 그냥 그 편의상 갖게 했습니다. 근데 은행의 예금금리가 이제 1%가 됐어요. 1%로 떨어졌습니다. 뭐 10년짜리 국채금리 10년 동안 1%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1,000만 원을 2억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임대 수익 1,000만 원이 원금의 1%가 되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1억이 아니고 오피스텔 가격이 10억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오피스텔 가격이 5배, 10배씩 막 올라가는, 이게 자산 가격의 저금리로 인한 자산 가격의 상승 효과입니다. 버냉키는 처음부터 이걸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현금을 준다고 주면서 자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장기금리에 끌고 내려가는 거, 장기금리 인하, 요걸 처음부터 깔고 국채 매입, 모기지 채권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안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2, 3년쯤 지나서 미국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상궤도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산 가격이 너무 낮다. 지금 예금금리가 저러는데 100만 달러 예금해봤자, 당시에 그랬거든요. 100만 달러 예금해봤자 이자로 하루에 코카콜라 한 캔 사 먹은 정도밖에는 이자가 안 나오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이게 2억 주고 샀는데 연간 1,000만 원씩의 임대 수익률이 나오니 사람들이 여기 다 달라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버냉키가 돈을 많이 풀어서 사람들이 그 헬리콥터에 떨어지는 돈을 갖고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에 올라간 게 아니고, 버냉키는 돈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버냉키가 거짓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혜택은 월스트리트만 가져갔습니다. 근데 왜 부동산이 그렇게 올라갔느냐? 장기금리를 끌고 내려간 것이죠. 장기금리를 끌고 내려간. 이 때문에 버냉키의 양적 완화는 장기금리를 낮춰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돈을 푼 정책이 아닙니다. 이게 그동안 10년 동안 자산 가격의 상승이 나타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파월 의장이 하고 있는 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파월 의장은 국채, 모기지 채권 많이 삽니다. 그때 버냉키보다 더 많이 사요. 더 많이 사는데 이번에는 은행한테서 사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때는 은행들이 이게 채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들이 그렇게 많은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국채 갖고 있는 뭐 이런저런 투자자들한테 다 국채를 그냥 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돈을 전 금융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메인스트리트 모든 곳에, 그동안 국채나 모기채권을 갖고 있었던 모든 곳에다가 다 현금을 뿌립니다. 진짜로 헬리콥터만이에요. 돈을 다 뿌리고 있습니다. 은행이 그 국채를 팔고 생긴 돈으로 대출을 더 확대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계나 부동산 대출은 못하게 막고 기업 대출은 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게, 미국도 볼커룰,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로 볼커룰이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은행이 은행 감독을 상당히 좀 강하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BIS 비율의 적용을 좀 유예해주고, 소비자 대출,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그걸 이제 좀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대출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많은 돈을 양적 완화를 해서 국채 통한채를 사 들어가고 돈을 뿌리고 그 돈, 은행 간 돈에 대해서는 기업 대출하도록
제도를 좀 바꿔주고 해서 돈이 진짜로 풀려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헬리콥터 많이가 맞아요. 그리고 또 연준이 대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있죠. 연준이 독자적으로 의회로부터 이제 손실 한도를 약 한 5천억 달러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가지고 연준이 뭐 대출해줬는데 손실이 5천억 달러까지 생겨도 된다고 하니까 이거 한 10배 정도까지 보통 대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BIS 비율 8%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0배까지 대출할 수 있는데 10배 좀 넘게 그 돈이 직접 지금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뿐만 아니라 PPP라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저도 처음 듣고 너무 놀랐는데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급여 보호 프로그램. 이건 뭐냐면 기업한테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면 기업이 그 돈을 빌려갔다가 사업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그냥 종업 월급 주는데 대부분의 돈을 쓰고 이 빌려간 돈을 쓰고 뭐 갚을 처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상환을 안 해도 된다.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게 PPP인데 이것도 지금 한 2천억 달러, 200억 달러 정도가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연준이 돈을 계속 풉니다. 의회도 연준한테 그렇게 돈을 풀으라고 손실 한도로 5천억 달러까지 주면서 돈을 풀으라고 장려를 한 것이죠. 이게 뭐냐면 2008년에 버냉키가 할 때 그게 돈을 푼 게 아니고 은행들만 살렸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리고 이번에 또 그렇죠. 문제가 은행한테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은행을 도와줄 이유도 없었죠. 그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국민들한테, 기업들한테, 국민들한테 돈이 가도록 의회도 실업수당 주라고 이제 경기부양책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확대하도록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돈은 전부 다 세상에 풀려나가고 있어요. 2008년에는 돈이 풀려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버냉키는 당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예전보다 부자가 되겠죠. 그죠? 주가가 올라가거나 집값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예전보다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경제학식을 이제 보통 부의 효과 또는 웰스 이펙트라고 부르는 건데 이 웰스 이펙트를 믿고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면 장기 금리를 낮춰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썼는데 실제로는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났어요. 나중에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2015년 이후로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똑같은 자산이고 부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주식 중에 일부를 떼서 팔고 그걸로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데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집 요만큼씩 떼가지고 소비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거기다가 내 집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남의 집값도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 집값 올라갔다고 내가 소비를 늘린다? 어떻게 하려고요? 다른 데 이사를 못 가요. 다른 집값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집값 끌어올렸더니 가계의 자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소비를 하지 않더라라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경제에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다, 장기금리를 그렇게 많이 낮춰놨다, 경제에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주가는 올라가니까 주식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집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주가는 내 주식 말고 저 주식도 올라갔다고 내가 이 주식 안 팔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주식은 사람들이 올라가면 계속 갖고 있겠다가 아니고 그거 좀 팔아서 맛있는 것도 맛집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도 바꾸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좋은데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는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안 해요. 금리 인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금할 의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뭘 할 것이냐? 부동산을 사려고 할 건데 이쪽은 또 길을 막아놨어요. 대출 나가는 길을 우리나라만 막은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풀고 있죠. 돈을 진짜 많이 풀고 있어요.
이 돈 중에 상당 부분이 주식하겠다고 들어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로빈훗 투자자, 우리나라에서는 동학개미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로빈훗 투자자들이 이 돈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돈은 진짜로 메인스트리트 그냥 국민들한테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실업자가 제일 많이 생긴 영역이 어디냐면 여행, 음식, 숙박 이런 데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근데 여기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이들이 이제 대거 해고가 되면서 실업률이 지금 14%까지 올라가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면 당신이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데 그냥 우리한테 와서 실업수당 청구하면 그거보다 더 드릴게요. 당신이 거기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한 20% 더 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게 나가던 거 스톱하고 정부에 와서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준 겁니다. 돈을 준 겁니다. 진짜로 헬리콥터만이로 돈이 풀려나갔어요. 저는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을 낳는다고 봅니다. 버냉키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 인플레이션 안 왔잖아. 돈 안 풀었습니다. 돈 안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이 풀린 거는 풀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대출 받아갔는데 집 산다고 대출 받아 나갔거든요. 이 돈은 그 돈이 다시 어디 가지 않았겠냐? 아닙니다. 집이 이게 다 뭐 쇠고 나무고 벽돌로 보이십니까? 저거 다 돈이에요, 돈. 사람들이 그렇게 빌려간 돈은 집으로 따다닥 들어가고 거기 머무는 겁니다. 그 돈이 소비로 들어가서 소비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낳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번 돈은 진짜로 풀리는 돈이거든요. 진짜로 나가는 돈이에요. 이 돈 어떻게 합니까? 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그렇게 소비를 안 하고 미국 저기 가계를 보니까 재난지원금 이렇게 막 받았잖아요. 저축률이 22%까지 올라가요. 왜 얘들이 원래 저축률이 그러니까 전체 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은 평균적으로 저축률이 5% 정도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20%가 넘어서 저축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안 쓰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근데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쓰겠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보면 좀 이상해요. 정부가 적자를 내면서 돈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난지원금, 뭐 실업수당, 기본소득 이런 걸 주고 중앙은행은 그걸 또 이제 막 종이 돈을 찍어서 그 주면 이걸 헬리콥터, 진짜 헬리콥터 마니처럼 전 미국 전역에다가 돈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이 돈을 받는 사람들은 소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중심으로 돈이 풀려나가고 있거든요. 옛날처럼 집 산다고 돈을 빌려가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이 가만히 앉아 있거나 또는 실업수당만 청구를 하면 돈이 촥 나갑니다. 결국 소비를 하겠죠.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살리기예요. 지난 2008년에는 은행 살리기. 그래서 이제 자산 가격 끌어올리기. 그래서 사람들이 자산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날까? 이게 키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은행 살리기가 아니고 기업들 살리기, 저소득층 살리기. 왜냐하면 여행, 음식, 숙박업이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게 저소득층의 주로 직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돈을 그냥 뿌릴 수밖에 없는 이치고 기업들이 또 살아남아야지 나중에 또 고용을 늘리겠죠. 기업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고 근데 주가는 막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가가 안 떨어지게 막는 그쪽에다가 돈을 집중적으로 풀고 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 이건 어떤 결과를 낳겠는가? 2008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는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떤 자산이 강할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는 게 맞겠죠? 금값, 뭐 구리, 이런 철광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커머더티 원자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에 강해요. 그리고 채권 중에서는 물가 연동국채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이게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가도록 돼 있는 게 그런 채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물가 연동국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